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고 느긋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전에 동네 한 바퀴 걷고 40년 가까이 매일 아침 넥타이를 매고 만원 지하철에 몸을 밀어넣던 삶이 끝났다는 것이 얼마나 홀가분하던지요.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홀가분함이 조금씩 불안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여유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그 숫자는 제 마음의 속도보다 빠르게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 오후 오랜 친구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야, 우리 오랜만에 한잔하자. 그 전화 한 통이 저의 노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9 경기도 외곽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는 박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끄럽고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민호와 저는 20대 때 처음 만났습니다. 1979년 봄이었습니다. 같은 대기업 공채로 입사해서 같은 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절 대기업 공채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의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것입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경사였고 동네의 자랑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합격 통보를 받던 날 동네 방앗간에서 떡을 돌리셨습니다. 연수원 첫날 밤 저는 민호와 같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2층 철제 침대, 아래가 저고 위가 민호였습니다. 형광등을 끄고 나서도 둘 다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냄새, 내일부터 시작될 연수 일정에 대한 긴장감.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위 침대에서 목소리가 내려왔습니다. 야, 넌 이름이 뭐야? 박정수. 넌? 이민호. 긴장돼? 너도? 나도. 그런데 있잖아. 내가 오늘 연수원 오면서 버스에서 생각했는데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때인 것 같아. 저는 어둠 속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입사 첫날 밤부터 이런 소리를 하는 녀석이 신기했습니다. 그냥 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지금을 잘 살아야 나중이 편해. 나중 생각을 지금 해야 한다고.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잠 못 자는 신입사원의 쓸데없는 혼잣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그 말이 민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민호와 저는 회사 생활 내내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부서는 달랐지만 점심을 같이 먹고 퇴근 후에 소주잔을 기울이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시절 회사 생활이라는 것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고 상사한테 찍히면 진짜 끝이었습니다. 술자리 빠지면 눈치 보이고 야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팀장한테 크게 혼난 날이 있었습니다. 기획안 하나를 며칠 밤을 새워 만들었는데 팀장이 회의 자리에서 자기가 직접 수정한 것처럼 위에 보고를 해버렸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서 퇴근 후에 민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무조건 나오라고 했습니다. 종로 어느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몇 병 비웠습니다. 저는 울분을 터뜨리고 민호는 묵묵히 들어줬습니다. 한참 있다가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수야, 그 팀장이 가져간 건 기획안 하나야?
근데 그걸 만든 실력은 아직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못 가져가. 별것 아닌 말 같지만 그 말이 그날 밤 저를 추스르게 해줬습니다. 민호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화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꼭 필요한 말을 꼭 필요한 때에 해주는 친구였습니다. 30대 중반에는 두 가족이 함께 동해로 여름 휴가를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래사장에서 뛰어놀고 우리 두 사람은 파라솔 아래 캔맥주를 손에 쥐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민호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수야, 나 요즘 퇴직 이유를 생각하고 있어. 저는 빈캔을 모래에 꽂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35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야지. 나이 들면 생각할 여유가 없어. 에이, 집 한 채 있으면 되지 뭐. 퇴직금도 나오고 연금도 나오잖아. 민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은 팔 때만 돈이야. 살고 있으면 그냥 집이지.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맥주 한 모금 더 마시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이 파도에 발이 젖어 울며 달려오고 있었고 우리는 웃으면서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그 여름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바다 냄새, 아이들 웃음소리, 그리고 민호의 그 말. 세월은 정말 빠릅니다. 40을 넘기고 50을 넘기고 어느새 우리는 65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해, 같은 회사에서 나란히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위로금도 비슷했고 퇴직금도 엇비슷했습니다. 출발선은 같았습니다. 퇴직하던 날 인사팀에서 퇴직증서 같은 것을 줬습니다. 회사 로고가 찍힌 액자에 이름이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거실 벽에 걸어뒀다가 나중에 결국 창고에 넣었습니다. 보기가 묘했습니다. 수중에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 꽤 두둑한 목돈이 있었고 서울 외곽에 32평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세가 6억이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자신했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됐다. 그게 저의 노후 계획이었습니다. 반면 민호는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공공도서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정리하고 대출 반납 도서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월 120만 원짜리 일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안쓰러웠습니다. 아니, 조금 우습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추어탕 집에서 밥을 먹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그 나이에 도서관에서 뭘 또 그렇게 힘들게 일해. 몸 성할 때 좀 쉬어. 돈이 없어서 하는 거야? 아니면 심심해서 하는 거야? 민호는 추어탕 한 숟갈 뜨다 말고 저를 바라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심심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수야, 이거 힘든 일이 아니야. 하루 몇 시간 일하는 거라. 오히려 집에만 있으면 더 심심하고 몸이 안 좋아. 그래도 월 120이면 용돈도 안 되잖아. 민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야, 나는 이 돈으로 이번 달 생활비 쓰는 거야. 자산은 건드리지 않아. 그게 내 방식이야. 저는 또 흘려들었습니다. 그때 제 귀에는 120만 원이라는 숫자만 들렸고 그 말의 무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막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레슨비, 필드 나가는 비용, 장비값. 처음 1년에만 제법 많은 돈이 나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내와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 일본 온천, 베트남 다낭 리조트. 퇴직 전에 바빠서 못 다녔던 여행을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3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노후가 이런 것이구나. 이러려고 40년을 일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가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정형외과를 다니다가 나중에는 서울대학병원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한 주사와 약이 필요했습니다. 매달 의료비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제 차례였습니다. 왼쪽 무릎 반월상 연골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 치료비까지 합치니 큰돈이었습니다. 노년의 소비가 어떤 것인지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젊을 때의 소비는 참을 수 있는 소비였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사고 싶은 것을 미루면 됐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서 못 걷는 아내를 옆에 두고 치료비를 아낄 수 없었습니다. 밥은 먹어야 했고 관리비와 전기세는 날짜에 맞춰 빠져나갔습니다. 명절이면 자식들 용돈도 줘야 했습니다. 눈치 보이는 게 싫어서 먼저 봉투를 내밀었는데 그게 쌓이면 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년에 1,2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꼴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예금을 깼습니다. 만기가 안 됐는데도 중도 해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지고 있던 주식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 집이라는 자산이 있으니 대출은 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내리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무렵 민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도서관이 아니라 작은 출판사에서 교정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원고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집에서 교정을 보고 다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출퇴근이 따로 없고 본인 속도에 맞게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 서울 시내 한 삼겹살집에 앉았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민호야, 그 돈 벌어서 뭐해? 월 150이면 뭐가 남냐? 민호는 고기를 집게로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생활비 다 써. 나랑 집사람이 한 달에 160만 원 쓰거든. 연금 받는 거랑 합치면 딱 맞아. 그럼 저축은? 저축은 못해. 근데 자산을 안 건드리는 거잖아. 그게 저축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자산을 안 건드리는 것이 저축이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왜 그 말이 갑자기 불편하게 들리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계산기를 꺼내 두드려 봤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 이자가 매달 얼마나 나가고 생활비가 얼마나 들고 국민연금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3년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집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오고 있었습니다. 그 3년이 어떻게 흘렀는지는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매달 통장을 볼 때마다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기력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은 포기하고 골프도 끊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무릎이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됐고 저는 허리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병원비는 도무지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즈음 우리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투자 설명에 광고가 붙었습니다. 고수익 부동산 펀드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건물에 집합 투자를 해서 연 20%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그때는 그 광고가 구세주처럼 보였습니다. 설명회가 열린 장소는 강남 어느 건물 세미나실이었습니다. 가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 계셨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연세 지긋한 분들이었고 표정들이 저와 비슷했습니다. 뭔가 절박해 보이는 얼굴들. 말끔하게 차려입은 진행자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워놓고 말했습니다. 지금 넣으시면 1년 안에 2배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실제로 수익을 내서 투자자분들께 이미 정산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 말이 어찌나 달콤하게 들리던지요. 절박한 사람의 귀는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예금을 저기 넣으면 1년 뒤 2배가 되면 그러면 대출도 갚고 생활도 가능하다. 그런 몽환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제 눈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세상에 공짜는 없어. 우리가 그동안 그거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수업료를 냈는데 여기서 더 잃으면 정말 끝이야. 정말로.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아내가 맞았습니다. 절박함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냉정한 상태였다면 그 설명의 자료를 보는 순간 자리를 떴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박하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가로등 불빛이 베란다 창으로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무서웠습니다. 젊을 때의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잘못되면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9의 두려움은 다릅니다. 이 나이에 한번 무너지면 다시 올라설 시간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민호 생각이 났습니다. 동해 바닷가에서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은 팔 때만 돈이야. 살고 있으면 그냥 집이지. 추어탕집에서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생활비는 일해서 벌고 자산은 건드리지 않아. 삼겹살집에서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자산을 안 건드리는 게 저축이지. 그리고 더 오래전 연수원 첫날 밤 어둠 속 2층 침대 위에서 내려오던 목소리. 지금을 잘 살아야 나중이 편해. 나중 생각을 지금 해야 한다고. 그 모든 말들이 그제야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0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날 그 연수원 첫날 밤부터 알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큰 자산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에 그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앉아서 집을 내놓겠다고 말하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수능 보던 날 밤 거실에서 같이 뜬 눈으로 있던 기억, 막내가 대학에 붙어서 온 가족이 치킨 시켜 먹으며 웃던 기억. 그 집이 그냥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개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이 지역 시세가 좀 내려가 있어서요.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맞춰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몇 년 전보다는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가슴 속에서 탁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자산이 좋은 값을 받아줄 거라는 믿음. 그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자산은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받아주는 때에 시장이 주는 가격에 팔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이 없어서 급하게 팔아야 할 때 자산은 더 이상 든든한 버팀목이 아닙니다.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짐이 됩니다.
집 계약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민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호야, 나 집 팔았다. 민호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냐? 저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69 나이에 거리 한복판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봤습니다. 늦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민호야, 너는 왜 집을 안 팔았어? 그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급하지 않으니까. 그 한마디였습니다. 단 한마디였는데 그 말 하나가 저와 그의 10년을 설명하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급했고 그는 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출발선은 같았습니다. 자산 규모도 비슷했고 퇴직금도 엇비슷했고 연금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달 들어오는 작은 돈이 있었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건드리지 않았고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됐고 급하게 집을 팔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자산을 믿었고 그는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집을 팔고 경기도 외곽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줄여야 했습니다. 살림을 정리하다가 창고에서 오래된 액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퇴직 증서였습니다. 회사 로고 아래 제 이름이 새겨진 것.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종이 박스에 넣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짐 박스를 옮겼습니다. 그 모습이 말보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새 전셋집 거실에 짐을 풀면서 아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도 살만하겠네?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리고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산을 불리는 것은 이미 틀렸습니다. 그럴 여력도 시간도 없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저는 소비를 기준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한 달에 최소한 얼마면 살 수 있는가? 식비,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병원비, 교통비, 약값, 소소한 여가비. 모두 더하니 한 달 평균 150만 원 정도면 생활이 됐습니다. 연 1,80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연 1,200만 원이니 6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한 달로 치면 50만 원이었습니다. 그 50만 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일자리 지원센터에 갔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제 이력서를 보더니 여러 가지를 제안해 줬습니다. 그 중에 아파트 경비 자리가 있었습니다. 야간 포함 격일제 근무에 월 140만 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40년 가까이 일한 사람이 경비 일이라니. 집에 돌아와서 하룻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이 걸렸습니다. 후배들이 알면 어떻게 볼까? 자식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밥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와 밥이었습니다. 그 소박한 밥상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는다. 자존심이 아내 병원비를 내주지는 않는다. 저는 그날 오전에 일자리 센터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 경비 자리 하겠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경비실에 처음 출근하던 날 제복을 받아 입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과장 때, 부장 때 그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 지시를 받던 대리들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급날 통장을 확인했는데 14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 이번 달 부족한 생활비 채우고 연금이랑 합치면 아내 병원비 내고도 조금 남겠다. 그런 단순하고 평범한 안도감이 가슴 아래서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자산을 팔지 않아도 됐습니다. 있는 돈이 그대로 있어도 이번 달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더군요. 행복이라는 것이 통장 잔고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을. 불안하지 않은 밤,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 평범하고 소박한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 줄 예순이 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경비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연락도 안 하고 불쑥 나타났습니다. 경비실 창문으로 그가 서 있는 걸 보는데 반갑기도 하고 묘하게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 있어? 봉지 커피밖에 없는데? 그거면 됐지. 그는 제 맞은편 보조의자에 걸터앉아 봉지 커피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차들이 지나가고 주민들이 오가고 저녁장 보고 돌아오는 어르신들이 카트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수야, 나 너한테 사실 미안한 게 있어. 뭐가? 내가 진작 더 솔직하게 말해줬어야 했는데. 도서관 일 시작할 때, 삼겹살 먹을 때, 그때 그냥 내 방식이라고만 했잖아. 좀 더 자세히 말해줬어야 했는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말해줬잖아. 내가 안 들은 거지. 그래도 우리 친구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봉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 요즘 나쁘지 않아. 솔직히. 그래? 응. 무섭지 않거든. 예전에는 항상 무서웠어. 통장 잔고 줄어드는 거 보면 심장이 쫄아드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야. 그게 전부야, 정수야. 그가 돌아간 뒤 저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다야. 그게 전부야. 무섭지 않은 것, 급하지 않은 것, 우리가 노후에 진짜 필요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저는 항상 더 큰 것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과장이 되면 부장이 되고 싶고 부장이 되면 임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집은 25평에서 32평으로 차는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항상 지금보다 더 큰 것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게 발전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더 커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줄어들지 않는 것, 급하지 않은 것, 불안하지 않은 것, 그것이 노년의 성공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주식이 오르기를, 금리가 떨어지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오르는 것을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오르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지켜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있는 것을 잃지 않는 것, 급하지 않게 버티는 것, 그것이 노후의 전략이어야 합니다. 민호는 지금도 출판사 교정 일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경비 일을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닙니다. 서울 한복판에 번듯한 아파트를 가진 노인들에 비하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민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동네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자기 집 아파트 시세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팔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제가 물었습니다. 급하지 않으니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이번에는 정말 웃었습니다. 씁쓸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둘 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나도 이제는 급하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집 한 채 믿고 편안하게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조금씩 자산을 깎아 쓰면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직접 가봤습니다. 자산 크기가 노후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예금이든 자산은 팔기 전까지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팔아야 할 때는 항상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급하면 헐값에 팔게 됩니다. 저처럼요. 노후를 지키는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민호처럼 월 150만 원이어도 됩니다. 저처럼 경비일로 월 140만 원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매달 끊기지 않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다면 자산을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산을 건드리지 않으면 급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크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됩니다. 작더라도 끊기지 않는 소득 하나를 만들어 두십시오. 그것이 노후를 지키는 진짜 힘입니다. 민호는 연수원 첫날 밤 2층 침대 위에서 말했습니다. 지금을 잘 살아야 나중이 편해. 그 말을 흘려들었던 제가 40년이 지나 경비실 의자에 앉아 그 말의 무게를 겨우 이해했습니다. 늦었지만 이해했습니다. 오늘도 경비실 의자에 앉아 따뜻한 봉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은 것이 이 나이에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다는 뜻이라고.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